3,300을 돌파하면 저는 3,500에서 4,000 사이는 가락률이 높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장이 맞으니까 흥분을 내 계좌 잔액을 보면서 흥분하지 말자. 네, 오늘 모신 분은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하여튼 시장이 너무 좋아요. 지금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좀 3,000선을 돌파해서 아주 파죽지세로 상승하고 있는데 좀 이런 일이 좀 드문 케이스죠? 이 정도의 상승 각도는 거의 뭐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진짜 나올 만한 상승 각도고요. 네. 이제 일봉으로 제가 한번 차트를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코스피 네. 일봉 차트를 이게 길게 늘어뜨리면 거의 뭐 한 90년대 초반부터 길게 늘어뜨리면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 한 4월 9일 저점부터의 상승 각도예요. 한 두 달 만에 35%가 올랐거든요. 아, 네. 2280포인트에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3100까지가 한 35% 올랐습니다. 4월 9일부터 6월 24일이니까 두 달 보름 정도죠. 두 달 보름에 35%가 올랐는데 이 정도의 상승 각도는 여기 보시면 2020년도죠. 2020년도에 코로나 저점에서 출발했을 때 약 두 달 만에 30% 오르고 조정받다가 또 오르고 해서 1400포인트대에서 3000포인트대까지 지수가 2배 오르는데 한 1년이 좀 안 걸렸었거든요. 네. 그때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가파르게 올랐을 때가 사실은 2008년이에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한 5년, 10년에 한 번 오른다라는 게 코로나 때는 2020년이니까 정확히 5년 전이고요. 2009년은 또 2020년에서 거의 11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나오는 각도고 글로벌 금융위기 저점부터 그 저점이 한 900포인트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 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는데 역시 한 1년, 1년 반 걸렸거든요. 그 당시에도 지수가 2배 오르는데 1년에서 한 1년 반 걸렸고요. 그리고 그 직전은 그럼 언제냐? 그 직전은 이제 밀레니엄 파동 때 2000년도에 500에서 1000까지 역시 한 1년 걸렸고요. 네. 그 직전이 이제 저 때죠. IMF 금융위기 때 한 280, 3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지수가 3배 오르는데 한 1년,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정도의 상승 각도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지수가 50% 이상 오를 때 나오는 상승 각도인데 이미 35%가 올랐죠. 네. 그러면 이제 한 조금만 더 오르면 지금부터 한 10%도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가 3,300포인트인데 3,000 기준으로 10%만 올랐으면 됐는데 오늘 이미 3,000 기준으로 3%가 올랐어요. 그래서 3,100포인트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한 6, 7%만 오르면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역사적 신고가를 뚫는다는 얘기는 사실 매매 기법 중에 특히 강세장, 상승 추세장에서 진짜 잘 먹히는 게 신고가 매매 기법인데요. 신고가를 뚫을 때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로부터 1, 20%는 쉽게 가기 때문에 신고가를 뚫는 종목을 잡아라 뭐 이런 게 신고가 그렇죠. 매매 기법인데 그게 이제 지수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에서도 신고가를 뚫으면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그럼 3,300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한 3,500까지는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 3,100으로 왔는데 3,300 뚫고 3,500까지 매일매일 올라간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조정은 있겠죠. 근데 그렇죠. 그 조정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는 저 조정 끝에 하락장에서는 조정 끝에 뭐 전 저점을 뚫고 급락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또는 조정장에서도 위로 오냐 아래로 오냐의 방향성이 없을 때는 조정 끝에 위로 못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반면에 지금 장은 사실은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서 뭐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3,300을 돌파하고 오버슈팅이 나오는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단계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각도의 추세를 보면은 더 강하게 계속 올라갈 각도다. 그게 이렇게 보이는 이제 거죠. 추세의 힘인데요. 이 초반부의 추세가 강할수록 이 추세가 길게 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각도라면 여기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이거는 뭐 차트로만 설명드리면 뭐 차트가 뭐
100%다 맞는 뭐 점장이 도사도 아니고 그러면 국내 또는 국외의 여러 가지 정세로 봤을 때도 제가 아마 8.15에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올해도 아마 나온 적 있었겠죠. 네. 그래서 올해 가장 큰 이슈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몇 달 전 기준으로 국외 기준으로는 사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우리 시장에 또는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고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4월 9일의 저점 우리나라 지수대로 2280포인트를 하향 돌파했던 4월 9일의 저점이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상호 관세로 뭐 우리나라나 일본은 뭐 25%, 26%, 심지어 중국은 뭐 145, 155까지 올라갔었던 딱 그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날부터 두 달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올랐어? 트럼프가 계속 유예를 시켰잖아요. 심지어 중국과도 유예를 시킨 거죠. 그래서 네. 유예 결과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긍정적으로 풀린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악재는 악재의 소멸이 호재니까 더 이상 악재 역할을 못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 더 악재가 나왔던 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뭐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일요일의 그 미국의 이란 공습이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또 빨리 또 끝내나 뭐 이런 또 분위기로 역시 그것도 악재의 소멸이죠.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언론을 보면 90% 정도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적어도 휴전은 거의 확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게 오늘 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대외적으로 가장 걱정했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 두 번째는 중동의 지역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국면이고요. 국내적으로는 사실 몇 달 전 기준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네. 누가 되든 일단 보너스 효과가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물론 허니문 효과.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한두 분의 취임 초에는 그렇게 막 효과를 못 본 적은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사실 효과를 본 게 맞고요. 특히 1, 2년 정도는 장이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상 대통령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취임 초기 1, 2년이 강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취임 말기 1, 2년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레임덕 현상으로 경제도 안 좋았었을 때가 많습니다. IMF도 김영삼 정권의 후기였고요. 그리고 또 뭐 그 글로벌 금융위기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이니까 뭐 그런 대통령의 후기 그리고 또는 그 다음 대통령이 초기 때 좋고 안 좋고가 확률적으로 되게 높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연초부터 사실 저는 올해 이제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확정이 됐었으니까 네. 그러면 그건 이제 호재란 얘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과연 미국 증시가 강한 거 정도로 따라가는 강세장이냐 아니면 우리가 훨씬 강하냐 그걸 발라낸다면 국내의 효과가 분명히 있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정확히 발라내는 방법은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미국은 나스닥을 우리가 더 많이 보니까 나스닥 시장을 본다면 연봉으로 치면은 미국 나스닥은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1%가 올랐습니다. 1%. 아, 그래요? 나스닥은 1%가 올랐어요. 그러면 거의 제자리네. 우리 거래소를 1년으로 본다면 29.35%가 올랐습니다. 아, 30%가 오른 거네.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 1월 1일 날 투자하신 분과 우리 증시에 1월 1일 날 투자하신 분은 30%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4월 9일 급락장을 고려했을 때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제가 사실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는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증시의 종목을 다 팔고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이런 좀 약간 조롱을 한국 증시 투자하는 분들한테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 견딘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배가 풀 만큼 강하다.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한국 증시 안 해? 국장 진입은 지능순인데 아직도 국장을 안 하고 있어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은 올해 대표적인 지수인 나스닥이 1% 올랐는데 그에 반해 우리 가장 대표적인 코스피 지수는 29%가 올라서 야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데 대만과 일본도 상황은 비슷해요. 네. 미국과 비슷하고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 올해 들어서 그 상승률은 우리가 세계 1위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여러 가지 그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뭐 추경에 대한 거라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그래서 뭐 정부의 그 목표, 뭐 코스피 5천을 목표로 또 일단 제시를 했으니까 공약으로 이러저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정말 4천, 5천 이게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5,000포인트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해진 숫자예요. 그걸 뭐 6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4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연초에 이제 증권사들의 올 한 해의 예상 밴드를 증권사별로 보면 전해 종가 지수에서 위아래로 뭐 5% 좁게는 또는 넓게는 위아래로 10% 이렇게 잡거든요. 그 숫자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5,000포인트를 간다, 6,000포인트를 간다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상승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당연히 상승장이라고 봐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한 각도의 상승 추세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상승장에 진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상승장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는 보시면은 4월 9일을 기점으로 봐도 돼요. 4월 9일까지는 올라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4월 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달 보름이 됐거든요. 2달 보름 만에 끝나는 상승장은 없거든요. 근데 네. 이 말씀을 제가 언제 진짜 많이 드렸냐면 제가 사실은 코로나 2000년도부터 이렇게 좀 유튜브 채널에 많이 출연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2000년도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을 때 그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보세요. 요 2020년도 1400에서 예를 들어 이 정도 이제 2000을 와요. 그러면 1400에서 2000을 오면 거의 뭐 35% 정도 올랐겠네요. 네. 1500에서 50%가 750이니까 뭐 한 30%, 35% 올랐을 때입니다. 그러면 요 정도에 이제 예를 들어 2000 정도의 방송을 나가면 이 정도에 왔으면 꺾이는 거 아니냐. 근데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어가고 있고 바닥에서 30%가 올랐으면 상승장으로 전환한 거고 상승장은 1년 이상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2000에서 이제 2500까지 옵니다. 요 2500의 시점을 보면 완전 정배열이 돼요. 완전 정배열이 되고 그 직전 저점이 얼마였냐면 2500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야 우리 직전 저점 2500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더 갈 수 있냐. 더 가죠. 왜? 상승장이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렇죠. 상승장이 1년은 갈 텐데 그리고 이 정도의 각도라면 충분히 더 갈 수 있고 완전 정배열인데 그래서 2500이 정확히 3,300을 찍은 게 2021년 7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3, 4개월 동안 상승을 했다는 얘기고요. 상승 퍼센트는 1,400에서 3,300이면 100%가 넘죠. 10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차트와 지금 비슷한 상승 초입이라고 봤을 때 2,280에서 100%면 4,500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4천, 5천을 간다 못 간다 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각도라면 3,300은 충분히 돌파할 확률이 높고 3,300을 돌파하면 저는 3,500에서 4,000 사이는 갈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4,000 이상은 뭐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쵸, 일단 지금 정도의 그까지라도. 차트라면 3,500, 4,000 사이는 갈 확률이 높은데 이제 언제 가냐의 문제인데 뭐 하반기에 갈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게 퍼센트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지금 2달 반 만에 35%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3,100에서 20%가 오르면 620이 올라야 돼요. 그러면은 3,100에서 620이 오르면 3,720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3,500에서 4,000 사이는 지금 2달보다 오른 것보다도 훨씬 적은 35%를 2달에 올랐는데 하반기까지 지금 6개월 이상 남았잖아요. 20%만 오르면 3,700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시권에 들어온 거는 3,500에서 4,000 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의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 정부 출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악재 또는 뭐 중동이나 러시아의 그 전쟁 리스크에 대한 확전만 없다면 결국은 정말 큰 호재인 금리 인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장은
어차피 확률적으로 100%는 없지만 약 7대3 정도로 확실한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참 올 초만 해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라 우리가 3천도 정말 까마득하게 보였고 그래서 보통 2,700, 2,800 가지 않겠냐가 대부분의 비유였는데 이제 3천을 넘어서 3,500까지 이렇게 가는 이 상황, 강한 장세가 만들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이럴 때 또 조심해야죠.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흥분이라는 표현은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감정적인 거니까 그렇죠. 흥분을 배제할 필요는 있지만 강세 마인드를 유지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장은 사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 그럼 갖고 있는 거 팔고 뭐 쉴 거야. 또는 아직 대기 매수라면 나는 많이 떨어질 때까지 안 살 거야. 근데 지금 사실은 4월 9일부터 특히 요 날부터 대통령 선거가 지난 이제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였죠. 요때였죠. 네. 대통령 선거가 지난 이후에는 한 번도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나는 꺾인 다음에 살 거야, 뭐 아니면 일단 팔고 나중에 살 거야는 팔고서 다시 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흥분은 안 좋은 거지만 강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건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코로나 때의 이 기울기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뭐 일반 투자자들랑 좀 상담도 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저한테 어떤 상담을 했냐면 전업 투자하고 싶어요. 왜요? 1억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뭐 3개월 만에 1억을 벌었어요. 뭐 1년 만에 1억을 벌었어요. 제가 연봉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1년 만에 그냥 주식 종목 몇 개 갖고 있었는데 1억을 벌었어요. 전업 투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게 지수 상승률하고 비교해라. 지수가 1,400에서 3,300까지 1년 동안 2배가 넘게 올랐는데 1억이 2억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아무거나 갖고 있었어도. 그래서 지금 장은 사실은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35%가 올랐기 때문에 또는 조금만 더 지나면 지수가 50% 오르는 지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내 계좌가 1억에서 1억 5천이 됐다? 그거는 내가 잘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평균값으로 아무거나 갖고 있었으면 됐고 그거보다 못 낸 사람은 공부가 좀 부족하거나 주도주에서 먼 소외주를 갖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수가 50% 올랐는데 내가 100% 올랐다. 잘하기는 했지만 주도주를 또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았기 때문이지 뭐 전업 투자를 한다고 매년 그렇게 내 돈의 50% 100%를 벌 수 없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장이 맞으니까 흥분을 내 계좌 잔액을 보면서 흥분하지 말자. 나만 잘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대신 장에 대해서는 강세 마인드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그 이정윤 세무사님은 뭐 주식 타짜로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허영만 화백에 의해서 알려주신 분인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데 네. 우리 일반인들이야 뭐 하물며 더 조심하고 더 그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참 말 나온 김에 이번에 허영만 화백 그 주식 타짜 이게 다시 또 만화로 나왔다면서요? 네, 이제 이 만화가 사실은 허영만 회백님이 몇 년 전에 기획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 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책을 내신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단권화를 시켜서 뭐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주인공으로 해서 한 권씩 지금 시리즈로 발간을 하는 중이고 그 중에 제가 이제 1호로 나온 겁니다. 아, 그래요? 하긴 저도 이 주식 타짜 이 책 네. 때문에 또 우리 네. 이정윤 세무사님 알게 됐으니까. 그죠. 예전에 제가 이제 이거 이렇게 홍보하러 한번 나왔을 때 그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아, 진짜 이 역사는 반복이 되네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주식 타짜로 불리는 경험과 실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도 이렇게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수익이 날 때는 진짜 방심하지 자기 자만을 갖지만 네, 안 된다. 맞습니다. 내가 잘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큰 코 다치고요. 또 하나는 공부를 안 하게 돼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약세장에서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죠. 손해났으니까. 근데 강세장에서는 대부분 분들이 공부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사도 수익 나네. 나 이번 달에 뭐 20% 벌었어. 하면서 술 마시러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내 힘으로 번 건지 시장에 벌게 해준 건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장이 강했을 때 이렇게 올라탄 거라면 너무 자기 자신의 실력을 과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언젠가 장은 또 꺾일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씹어보셔야 될 아주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과거에 코스피 3000이 돌파됐을 때는 반도체, 2차 전지가 그 핵심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 3100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여기보다는 AI, 방산, 원전, 건설 뭐 좀 이게 분포가 돼 있어요. 네.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시기 차이가 가장 큰 거죠. 시기 차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3천은 이제 두 번째 돌파한 거고요. 두 번째 정도 두드리면 3천이 과연 저항선이 될지 지지선이 될지는 애매한 게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했으니까 제가 초반에 이제 98년, 99년부터 주식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99년도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1000포인트에서 다시 500을 갖다가 1000으로 오고 다시 500을 갖다가 1000으로 오고 이렇게 1000을 3번, 4번을 두드리고 나서야 1000을 확실히 돌파해서 2000을 갔고요. 또 그 2000도 2000 갔다가 뭐 890까지 가고 또 다시 2000을 돌파했다가 박근혜 전 정부 때 한 5년 이상 박스권장이 뭐 2000 중심으로 움직였다가 또 2500 갔다가 코로나 때 1400 갔다가 근데 이제 3000을 가니까 2000을 한 번도 안 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0을 막 돌파할 때는 1000 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1000을 확실히 안착하고 2000을 찍으면은 1000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또 그리고 또 2000에서 또 이제 3000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조정장에서도 2000을 깨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이번에 3000을 좀 안착을 한다면 어찌 보면은 이제 3000이 마지노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시기의 차이라고 했는데 2020년도, 2021년도 3000포인트를 돌파할 때는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 직후의 장세였거든요. 네. 돈을 풀었던 장세. 그래서 그때가 제로금리 장세였고요. 그때 진짜 주도주는 사실은 네카오를 비롯한 비대면 관련주들이었어요. 네. 네카오, NC소프트,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말씀하신 2차 전지 관련 신기술주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 신풍제약 이런 거 막 10배씩 났으니까. 그래서 그때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로금리 시기였기 때문에 제로금리에서 가장 유리한 거는 당장 실적이 없어도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주식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에 3000포인트를 돌파할 때는 제로금리 시대에서 3000포인트를 돈의 힘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들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별한 시기에 비대면으로서 우리가 뭐 인터넷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거고요. 지금 장은 확실히 달라요. 그때랑. 지금 장은 제로금리가 아니거든요. 네.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높은데 돈의 힘으로 3천을 밀어붙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실적이 좋았던 애들이 선봉에 섰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섰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씩 흐름은 바뀌고 있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강했던 애들은 전력기기 3인방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HD 현대일렉이나 LS일렉이나 효성중공업 또는 방산주 방산은 3대라고 해도 되고 5대라고 해도 돼요. 세 가지를 꼽으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노템이랑 LIG 넥슨이 있고 거기 두 개를 더 포함하면 하나시스템하고 한국항공우주가 있죠.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들 뭐 방산주 또는 전력기기 얘네들은 미래의 막 불확실한 성장성보다 너무 실적이 좋아서 오른 거거든요. 네. 전력기기는 미국에서 AI 시대이기 때문에 전력기기가 엄청 필요하대. 방사는 지금 전쟁의 시기래. 그래서 방위산업 물품들에 대한 국방비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해서 우리나라 방산 물자들이 수출이 많이 된대.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또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들어서도 미국의 아마존을 뚫은 화장품 기기들 또는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증권주들은 왜 실적일까요? 지금 지수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증권주 실적이 좋아질 거야. 실제 좋아지고 있고 건설주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올해 들어서 끝나면 돈이 많이 풀리고 건설업에 좀 인건비들이 많이 잡히니까 건설업도 화랑을 만들어 줄 거야.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태까지는 올랐는데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한 열흘 정도 6월 3일, 4일부터니까 한 보름 정도겠네요. 오늘이 6월 24일이니까. 네. 그 한 2주 정도는 색깔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거기에 없었던 여태까지 실적 때문에 움직임에는 전혀 못 들어갔던 AI가 바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정말 정부 정책이라는 게 중요하고 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반영을 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였는데요. 사실은 AI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두세 번 있었어요. 네. 미국 시장에서 챗GPT 날라갈 때.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네카오가 관련 주란 말이죠. 근데 못 움직였어요. 중소형주들은 움직였습니다. 네. 뭐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 AI 관련주들은 꽤 많거든요. 근데 10조짜리, 20조짜리 네카오는 못 움직인 거죠. 또는 엔비디아가 움직일 때. 그 엔비디아가 움직이고 미국의 전력기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움직였지만 우리나라의 AI 관련주들은 못 움직였다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굉장히 큰 빅 이슈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추경에서 굉장히 큰 금액을 AI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완전히 못을 박았고요. 두 번째가 저는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정부 정책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구호만으로 우리 AI에 지원할 거야. 근데 구호로 끝난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믿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인선을 보면 물론 아직 100% 확정은 아니지만 이미 청와대 비서진은 확정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수석으로 들어갔죠. AI 수석. 너무나 이름이 유명하죠. 우리 영화 배우 하정우. 영화 배우분하고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해올 수가 없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네이버 AI 본부장이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장관 19분에 대한 인선 절차가 마무리돼서 한 번에 더 나왔잖아요. 그 중에 우리 주식 투자자가 좋아할 만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과기부 장관에는 LG AI 연구소장 출신 분이 그렇죠. 연구 원장님이 들어가셨고, 그리고 중소기업부 장관에 네이버 전 대표가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면은 주식 투자자로서는 믿음이 더 갈 수밖에 없겠죠. 요번 정부가 정말 AI 미래 신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사실은 좀 이따 어차피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할 테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주도주에서 좀 멀어져 갖고 제약바이오 또는 의료기기들이 좀 주춤하는데 저는 제약바이오나 의료기기 미래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펀딩 같은 걸 하면 제약바이오의 펀딩이 제일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맨파워는 다들 아시겠지만 성적 순으로 의대를 먼저 다 가잖아요. 그럼 가장 똑똑한 분들이 의대를 가서 의학 관련 의사가 아닌 의학 관련 일을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돈도 가장 많이 연구비 지원을 받으니까 제약바이오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관점입니다, 지금. 결국은 사업을 하려면 맨파워하고 자금 싸움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AI에 뭐 수십조를 지원을 한대요. 근데 장관 쪽에 AI 연구원장 또는 우리나라 AI의 최대 관련 종목이라 할 수 있는 네이버의 전 대표, 비서진에는 네이버의 AI 원장 출신, 뭐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니까 돈도 밀어주고 사람도 밀어주고 그럼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잘 나오겠다라는 믿음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의 3,000포인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끌고 올라갔다. 네. 근데 이번 3,000포인트는 앞부분은 한 2,800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력기기, 방산주, 원자력 다 실적이 좋은 애들이 올라갔는데 AI는 아직도 뭐 대단한 실적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2,800에서 한 3,100 올릴 때는 뭐 많이 매일매일 연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심지어 삼성 SDS, LG CNS 이런 종목들 하나도 안 움직이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진짜 정말 시장에서 소외됐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소외주라는 게 우리가 뭐 이름을 몰라서 소외주가 아니고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총 1위인 삼성전자는 소외주거든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주가가 안 오르면 소외주예요. 근데 네카오, 무슨 삼성 SDS,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은 수년간 소외주였는데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 한두 달 동안 막 30%, 50%씩 오르니까 확실히 바톤이 완전히 넘어가진 않았지만 실적주만 올라가는 장은 아니다. 네. 특히 AI주는 정부 정책 때문에 굉장히 그 버프를 받고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3,100포인트를 돌파한 이 시점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국민주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면 도대체 코스피 지수는 얼마나 올라갈까에 대한 기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네. 삼성전자는 그냥 이 정도 횡보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네. 이제까지의 주도주가 계속 더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좀 새로운 이제까지
부각되지 못했던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그 시각,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완전히 후자 쪽인 겁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삼성전자가 정말 크게 가고 지수가 얼마나 오를지 원래 과거의 주도주였자가 전자고, 후자는 아니야 뭐 이 정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더 계속 탄생할 거가 후자라면 저는 후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가총액이 보이게 이렇게 표를 펼쳐놨는데요. 이 시가총액의 변화에서 알 수 있어요. 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차이는 거의 막 10분의 1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막 500조, 400조 할 때 SK하이닉스는 100조도 안 됐었단 말이죠. 그 10분의 1 차이가 5분의 1 차이, 5분의 1 차이가 3분의 1 차이까지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350조고요. 네. SK하이닉스는 200조예요. 야, 많이 따라왔네요. 이만큼 따라왔다라는 건 보시면 연봉으로 보시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볼게요. 삼성전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고점 2021년 코로나 고점이 96,000원인데 지금 6만 원이니까 이때보다 지금 5년 동안 시총이 완전히 줄어들었죠. 그럼 SK하이닉스를 연봉으로 보신다면 2021년 역시 고점이 13만 원인데 지금 27만 원이에요. 삼성전자가 약 30% 이상 시총이 깎일 동안, 30%니까 딱 500조에서 350조가 맞죠. 500조에 네. 30% 깎이면 350조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500조에서 350조로 깎일 동안 SK하이닉스는 지금 2배 올랐잖아요. 100조에서 200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추세죠. 삼성전자는 상승 추세를 몇 년째 못 받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지금 계속 신고가로 상승 추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심지어 시총 1위 기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총 변화예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가 된 이후에 한 번도 1위가 바뀐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위는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말 많이 바뀔 때 되게 오랫동안 이 일을 했던 종목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현대차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현대차가 2위를 정말 오래 했거든요. 거의 아마 한 이때부터 이 일을 했을 거예요. 2008년, 9년 이때부터. 이 일을 하던 그 10년 전의 주가예요, 지금. 10년 동안 현대차는 주가가 하나도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현대차를 제끼는 애들이 하나씩 생겼는데 그게 SK하이닉스가 있는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그리고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을 생각하면 이런 업종들이 최근 10년 동안 굉장히 화랑을 받고 있고 주식 투자자들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당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교한다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메모리는 이제 안 되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시총이 2배가 되고 삼성전자가 30% 깎인 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 간다면 어느 순간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예요?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산업이 요즘은 주춤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진짜 발전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2차 전지가 고점에서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음에도 LG에너지솔루션이 4위야? 2차 전지 고점이 진짜 높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죠. 하나는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성장한 산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라는 걸 알 수 있죠. 네이버는 원래 몇 년 전에도 시총 5위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좋은 호기를 만났다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이제 두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면서 원자력 관련주가 시총 6위에 올라왔어?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보세요. 한 5년 만에 뭐 한 2만 원, 3만 원 하던 게 100만 원까지 왔거든요. 네. 그냥 3, 4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엄청 방산 올랐네요. 산업이 진짜 많이 커졌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메모리를 만드는 삼성전자와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죽었구나. 그리고 뭐 네이버와 K부금융은 순위가 그 정도였으니까 원래. 그러면 이제 새롭게 들어온 애들 원자력주랑 방산주가 굉장히 발전했구나. 2차 전지는 발전했다가 최근에 주춤하는구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확 바뀌었다. 이제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바뀐 시장에서 이제 좋은 오를 수 있는 주식들로 이제 압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3,100 이후에 이 코스피 3,100 이후에 이 증시에서 어떠한 섹터 주식들로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AI예요. AI. 그러니까 하나만 꼽으라면. 왜냐면은 주식 격언 제가 좋아하는 격언들이 꽤 있습니다. 뭐 달리는 말에서 내리지 마라도 있고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좀 우리 사람들한테 야 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 이러면 사실은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대장인데 왜 정부 정책에 맞서면 안 돼? 그런데 주식 투자자라면은 그 말이 정말 맞다라는 걸 되게 자주 느꼈는데 이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확실히 느끼죠. 아, 그래요. 아니 AI에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고 장관 인성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정말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는 종목들이 정말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들이에요. 네이버를 보시면 이게 몇 년 동안 뭐 방산주 20배씩 올라갈 동안 몇 년 동안 하나도 못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 며칠 동안 30-40%가 올랐습니다. 그럼 네이버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카카오도 그렇죠. 카카오만 그러냐? 아니요. 그 밑에 계속 내려갈수록 하나씩 AI 관련주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 오늘까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삼성 SDS 역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저는 꼭 AI 관련주가 과거에 챗GPT 오를 때 또는 엔비디아 오를 때 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부장 또는 챗GPT 오를 때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관련 뭐 1,000억, 2,000억짜리가 아니고 대형주에서 이제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고요. 그러면 이미 움직였지만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제가 뭐 1,000억, 2,000억짜리를 여기 8위로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분도 많은데 너무 작은 종목을 말하는 건 좀 웃기고 네. 뭐 10조 이상짜리만 말씀드려도 AI 관련주로 움직인 게 최근 1, 2주 동안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네이버가 저는 일단 그렇죠. 시총 1위고 근데 카카오는 그룹주니까 종목이 많잖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게 완전히 이렇게 아니 완전히 퍼져나가는 번지죠. 거군요. AI가 완전히 번지고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까 그래서 여태까지 실적주가 뭐 우리가 수익 많이 낼 수 있었던 조선주, 방산주, 원자력주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끌었다면 그 색깔이 바뀌는 건 확실히 보이고요. 제가 보기엔 그게 추세대로 간다면 빨리 우리도 태세 전환을 해야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태세 전환 안 했다면 그대로죠. 삼성전자를 2021년 여름까지 갖고 있었다가 아직까지 안 팔았다면 30% 손해봤을 것이고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다면 2배 이익을 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태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식에서는. 그렇다면 AI 상승은 계속될까 끝일까 해서 저는 확실히 계속된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럼 대형주에서 AI가 가장 이미지가 강하고 실제 이번 상승장 1, 2주 동안 움직임이 나왔던 애들은 시총 1위 네이버, AI에서 그 다음은 카카오 그룹주들. 근데 그 그룹주에서도 우선순위를 꼽으라면 저는 압도적으로 카카오페이예요. 왜냐면은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 그룹에서는 카카오페이. 그 다음 시총에서 이제 움직였던 게 LG CNS랑 삼성 SDS예요. 그러면 걔는 이제 LG그룹주에서 LG CNS, 삼성에서 삼성 SDS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SI 업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서는 그룹에 SI 업체들이 하나씩 있었단 말이에요. 재미없었죠, 다. 그룹 매출이 거의 뭐 80% 이상이었어요. 근데 신기술의 시대에서는 예를 들어 LG CNS가 움직인 것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다는데 삼성 SDS가 움직인 것도 AI 관련해서 기술이 있다던데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의 시총이 큰 종목들 중에서 SI 업체들 또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AI는 이제 또 어떤 이런 데이터 싸움이니까 그렇죠. 더전비존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또는 더 낮게 내려가면 시총 더 낮게 내려가면 뭐 한국화 컴퓨터는 이미 소프트웨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었고 그래서 우리가 AI가 과거에는 1조 미만 뭐 2천억, 3천억, 5천억짜리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1조, 5조, 10조, 20조짜리가 움직이니까 훨씬 자금력이 많은 진짜 큰 실제로는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거래대금을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에 뭐가 있냐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럼 이거를 이제 자 이게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의
코덱스 레버리지의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지금 최근 강세장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기관이 엄청 사고 외국인도 사실은 순매수가 더 많은 게 보이시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선물이 올라가면 곱하기 2배만큼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기관은 지금 계속 지수가 오르면서 돈을 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순매수가 이렇게 많았던 얘기는 역으로 순매도한 사람은 개인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인버스 상품을 한번 보면 자 이게 코덱스 인버스 상품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곱하기 뒤 있지만 그냥 곱하기도 똑같으니까 그냥 인버스만 보면 네. 기관은 이게 계속 다 매도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매수했냐면 개인이 매수했죠. 네. 인버스는 결국은 거래소 지수가 떨어져야 돈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과거 코로나 때 2020년, 2021년 1,400에서 3,300 갈 때요. 연말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기획 기사가 있어요. 지수는 2배 올랐지만 20대, 30대 남자 투자자들은 손해가 났다. 근데 그 이유가 지수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코덱스, 인버스 또는 고버스를 샀기 때문이다라는 분석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수가 지금 35% 오르면서 4월 9일부터 오늘까지 2달 보름 동안 기관 또는 외국인은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 투자를 했다면 개인들은 그 반대로 떨어지는 쪽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수 강세 마인드를 갖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지수를 강세로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AI 관련 대형주들이 최근 1, 2주 동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그럼 개인들은 분명히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 종목들은 금방 끝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그렇죠. 반대로 외국인 개인 기관들은 그 종목들이 주도가 돼서 아직 지수는 갈 자리가 있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럼 많은 책들과 뭐 많은 경험 있는 투자자들이 매매 동향상으로 개인이 사는 것과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사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장이고 유리하냐고 했을 때 누구나 다 10명 중에 9명은 쌍끌이 장이 유리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장은 쌍끌이로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매매 동향상의 시그널이 있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쪽으로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올라가는 것도 최근 6개월 동안은 원전, 건설, 방산, 증권주였다면 최근 한 일주일, 뭐 2주일 정도는 압도적으로 AI 관련 대형주들이 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흐름을, 이 추세를 무시하거나 역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큰 개인들은 틀에는 그 모든 거에는 주식 격언인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맞서지 마라. 네.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정신이 바짝 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AI 대형주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코스피가 3,100까지 오르는 이 지점에서도 마이너스이신 분들 계좌가 네. 많단 말이에요. 네. 중소형주 가지고 있으신 분들 특히나 네. 이런 분들은 아주 소외돼 가지고 지금 더 포모가 더 심해지는데, 혹시나 이 AI도 뭔가 이제 중소형주장이 오지는 않겠냐, 왜 그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네. 나도 AI인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장에서 이 중소형주 가지신 분들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입장을. 일단은 유리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당연히 불리했고요. 당분간도 바로 유리해지긴 힘드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중소형주도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주식시장이라는 건 키 맞추기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가 많이 예를 들어 이런 거 1조하고 1,000억짜리가 있어요. 그럼 1조는 대형주고 1,000억짜리가 중소형주인데 같은 업종에 있는 거죠. 근데 1조짜리가 10조를 가요. 그러면 1조짜리가 1,000억짜리보다 10배 좋았던 회사인데 1조짜리가 10조를 가면 100배 좋은 회사가 됐냐 해서 그렇지 않고 추세로 갔을 확률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1,000억짜리가 상대적으로 쟤랑 100배 차이는 아닌데 얘는 너무 싼데 뭐 요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중소형주가 오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가 최근 한 3, 4년 동안은 움직임이 없었지만 정말 10년, 20년 삼성전자의 강세장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삼성전자로만 돈 벌었나요? 그 당시에? 반도체 소부장 정말 똘똘한 애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갔던 것처럼, 또는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시가총액 4인방은 명확하잖아요. 거래소에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네 개가 10조 이상의 딱 네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네 종목만 사서 2차 전지에서 수익난 건 아니거든요. 그 아랫단에 있는 5천억짜리, 1조짜리 뭐 코스모 그룹주들이나 뭐 엔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나노신소재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뭐 5천억에서 1조가 되고 2조가 되고 3조가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형주가 가면 중소형주는 가긴 가는데 이런 지수 상승장에서는 먼저 대형주가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덜 나왔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고요. 근데 이제 대형주만 넘어가려면 지수 상승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승장에서는 지수 상승의 한계에 부딪혀서 대형주가 조정받을 때 중소형주가 또 따라가고 이런 순환매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신 분들이 고민인 거예요. 아, 지금이라도 이거 정리하고 지금 대형주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 갈 때까지 가고 그다음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거 가지고 머리가 상당히 아프시다고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네. 그렇네요. 저도 답변 드리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중소형주냐 대형주냐보다 더 큰 많은 분들이 업종에 대한 그것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방산주를 갖고 있었더라면, 전력기기 3인방을 갖고 있었더라면,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러면은 최하 2배, 3배, 4배, 5배가 수익이 났을 텐데, 나는 삼성전자 갖고 있었는데, 나는 2차 전지 갖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도 안 오르는 종목 갖고 있었는데,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올라가는 종목에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 안 오르는 종목을 갖고 있냐의 차이는 어찌 보면 투자 스타일 차이일 수 있고요. 여기서 투자 스타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추세 매매자란 말이죠. 네. 추세 매매를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 이렇게 좋은 장에서 안 움직이는 종목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추세 매매의 핵심은 강한 게 더 잘 가고 신고가 뚫으면 오버슈팅 나고, 이게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자들은 분명히 이제 이미 다 옮겼을 텐데, 그럼 못 옮기신 분들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초보자시거나 또는 가치 투자자 분들입니다. 네. 가치 투자자 분들은 사실은 저평가의 가치를 믿고 들어가는데 그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면 계속 저평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평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AI가 왜 네이버 카카오가 갑자기 50% 오릅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종목들이 원래 10조여야 하는데 15조로 5조 이상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정보 정책? 그러면 재료 가치를 민감하게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승 초기에 사서 30% 50% 벌었다는 얘기죠. 또는 두산에너빌리티 이번 달에만 50%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원전에 대한 재료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평가 입장에선 야, 방산이 30배씩 올랐는데 원자력이 10배씩 올랐는데 저걸 어떻게 사? 10배 오르기 전에는 저평가라고 생각했겠지만 네. 이미 다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고평가로 넘어간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치 투자 베이스인 분들은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바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왜냐면 나의 평가 기준이 고평가는 싫어하고 저평가를 매수해서 보유하는 거라면 일단은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그렇죠. 종목 가는 종목들은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50%, 2배, 3배. 그러면 저평가의 영역을 찾는 가치 투자자들은 일단 갈아탈 수가 없고요. 그러면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초보자라면 둘 중에 하나의 좀 논리 또는 기준은 세워라. 주식 투자자들의 매매 또는 투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네. 결국은 평균 회귀를 생각하는 쪽이 가치 투자예요. 가치 투자는 뭐냐면 결국은 저평가에 사서 적정평가 또는 약간의 고평가 때 파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저평가일까요? 주가 지수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기존 가치보다. 그럼 떨어졌을 때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차트에서는 평균 회귀예요. 네. 그리고 역배열 종목들이 막 올라가서 정배열로 전환하고 그게 바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게 떨어진 종목이 올라가는 거고 평균 회귀예요. 반대로 추세 매매자들은 대부분 정배열에 사요. 네. 역배열을 그렇죠.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보자고 아직 추세 매매와 가치 투자의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사실 세우셔야죠. 네. 그래서 나는 보니까 이런 강세장에선 특히나 추세 매매가 맞아. 그러면 내 종목에 안 가면 바로 갈아타셔야죠. 그렇죠. 추세 매매로 기준을 잡았다면. 근데 가치 투자자분들은 그 기준을 내 마음속에 기준
점을 바꾸지 않는다면 뭐 갈아타실 필요도 없고, 근데 초보자분들은 만약에 가치 투자 쪽으로 공부를 계속 할 거면 뭐 아직 안 움직였다 하더라도 고평가는 아닐 테니까. 네. 이렇게 지수가 좋고 장이 좋은데 안 움직인 종목들, 주가가 안 오른 종목들은 고평가는 아닐 거거든요. 그냥 버티면 되고, 재무제표 공부하면서 그 가치를 믿으면서 버티면 되고, 또는 야 이거 보니까 재무제표가 아무리 좋고 저퍼주, 저 PBR주도 뭐 안 움직이면 그만이네. 얘네는 왜 움직이지? 아 재료 때문에 움직이네. 정배열 차트 때문에 움직이네. 이런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내가 강세 종목을 좋아하는 추세 매매자인지 아니면 저평가 종목, 약세 종목을 싸게 사는 걸 좋아하는지가 가장 기준점인데, 그 기준점이 없다면 정해야죠. 그 기준점으로 믿고 나가는 거니까. 그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반대 방향으로 내가 이제까지 가치 투자로 이거 사고 기다리던 사람이 아이고 불안해 해가지고 갑자기 저쪽으로 가면서 그 가치 투자의 기준으로 또 그 종목을 쳐다보거나 반대가 되거나 이러면 이제 더 혼란스럽게 나중에 후회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추세 매매자들은 이런 거예요. 상승 추세 종목을 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뛰어내릴 준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추세가 꺾이면 우리는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근데 가치 투자 입장에서 그걸 모르고 또 다른 종목으로 옮겼다면 그 시각으로 이 종목이 되게 좋은 종목이었구나.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 근데 언젠간 꺾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못 판다면 이분은 저평가되었다고 믿고 있으니까 계속 못 팔겠죠. 그러니까 이게 손절을 잘하거나 할 그 각오가 돼 있다면 추세 매매를 가도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추세 매매를 잘못했다, 신고가 매매라든가 이런 거 했다가는 낭패를 겪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손절에 대해서 혹은 또 버텨야 될 때 그 버텨야 되는 이 힘, 이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대표님 지금 거의 정답을 다 말씀하셨고요. 말씀하시면서 저게 정답인데? 너무 정확한 정답이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실 그래요. 가치 투자라는 건 우리가 되게 중장기적으로 나 이 종목 진짜 좋은데 언젠가 빛을 발할 텐데, 그러면 떨어져도 손절할 필요 없죠. 종목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니까. 사실 가치 투자는 종목을 믿는 거거든요. 이 종목의 가치가 진짜 좋은데 왜 이렇게 저평가되었지? 내 눈에는 정말 이쁜데? 그럼 몇 년 동안 갖고 가도 되니까 사실 손절매를 고민할 필요도 없죠. 언젠가 빛을 발한다고 믿고 산 거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가치 투자의 핵심은 바이 앤 홀드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한테 상속해줄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 저는 근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5년, 10년 후에 자식한테 뭘 상속할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저는 추세 매매장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죠. 가치 투자 입장에서 이 종목은 진짜 너무 싸기 때문에 뭐 한 10년만 갖고 있으면 뭐 2배, 3배, 4배, 10배도 날 수 있어 라고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사실 손절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좋은 종목을 사서 바이앤홀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추세 매매 입장에서는 사실은 손절 매매를 못 한다면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세 매매의 핵심은 상승 추세에 갖고 있다가 하락 추세에 팔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추세 매매 잘하면은 하락 추세에 진입한 거를 고점, 최고점 그날은 몰라도 좀 숙달된 추세 매매자라면 한 달, 두 달, 이 정도 안에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알았을 때가 내 이익권에 있다면 이익 실현인 거고, 또는 나는 산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재수가 없어서 고점을 바로 찍었다면 손해겠죠. 그렇더라도 손절매를 해야죠. 나는 상승 추세를 믿고 샀는데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 매매를 할 때는 손절매가 정말 중요하고요. 가치 투자를 할 때는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정말 하나의 하자도 없는지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이 있잖아요. 추세 매매가 됐든 아니면 가치 투자가 됐든 가지고 있는 거에서 수익이 30% 났어, 50% 났어, 2배 났어. 언제 팔아야 될 것이냐. 추세 매매일 때의 그 매도와 또 이 가치 투자자의 그 매도법은 또 다르죠, 기준이. 아무래도 또 다르면서도 같은 게요. 추세 매매를 정말 숙달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올라갈 때 어영부영도 못 팔다가 떨어지면 또 손절매가 굉장히 늦고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오랫동안 버텨야 되는데 또 뭐 1, 20%만 오르면은 바로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혼조돼 있죠. 가치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금방 10%, 20% 오르면
후다닥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네. 또는 추세 매매한다고 했으면서도 하락 추세로 들어갔지만 손절매를 못해서 그냥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혼도가 돼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퍼센트법이 저는 초보자 분들한테는 권하는 방법이에요. 가치 투자가 됐던 추세 매매가 됐던 퍼센트법으로 일단 해라. 무슨 말이냐면 가치 투자 난 3년 갖고 있을래 했는데 10%만 오르면 팔고 또는 추세 매매했는데 나는 손절해야지 했는데 반토막 날 때까지 손절도 못하고 그러면 차라리 그럴 거면 매도 포인트 못 잡고 또는 미리 생각한 지점에 왔어도 못 팔 거면 아예 내 매입 단가의 퍼센트로 정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짜리를 샀어요. 가치 투자 베이스건 추세 매매 베이스건 10,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내 목표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가치 투자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3년 5년에 50% 100%까지는 수익을 봐야 되니까 난 50% 수익 날 거야. 10,000원에 사서 15,000원. 그러면 15,000원 찍을 때 팔면 돼요. 한 달에 15,000원을 찍던 3년에 15,000원을 찍던 15,000원을 팔면 돼요. 그 퍼센트 왔을 때. 추세 매매도 마찬가지. 추세 매매는 길게 막 상승하면 2배까지도 안 팔아도 되지만 손절은 무조건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나 30%까지는 버틸 수 있어. 30%보다 더 빠지면 팔 거야. 그러면 10,000원에 샀으면 7,000원 터치할 때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왜 퍼센트법을 강조하냐면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그 기준점에 어떤 일말의 변경될 요지가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난 추세 매매에서 뭐 며칠선 터치하면 팔 거야. 뭐 상황이 바뀌면 팔 거야. 계속 내 주관이 개입됩니다. 그 종목이 정말 내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되더라도 아니야 얘는 추세 매매상 아직 안 꺾였어. 그러면 할 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손절 못하고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또는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거 50% 100% 수익 나야지 해놓고서 한 10%만 올라도 이거 웬 떡이야 나 그냥 팔아야지 뭐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매수할 때부터 나는 이익 퍼센트 이익률은 뭐 50%, 손절은 30% 정해놓고 그 가격대에서 무조건 팔아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것도 실행을 못한다면 사실은 어떤 매도 기법도 구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쉬운 게 퍼센트이고 변수도 없고 내 마음의 요동도 없는 건데 그거마저 못 지킨다면 뭐 어떤 매도 기법도 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쓴 이후에 이제 다음 단계에 뭐 차트로서 또는 뭐 가치 투자를 했다면 적자 전환을 한다든지 이익이 줄어든다든지 가치 투자 베이스로서의 재무제표의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나는 그런 변화 올 때 팔 거야. 퍼센트를 지킨 이후에 재무제표의 변화에 팔 거야. 또는 이익 실현이나 손절매, 추세 매매도 똑같이 나는 차트상으로 접근할 건데 뭐 며칠선을 깨면은 팔 거야. 이런 걸 정했다면 이익 퍼센트, 손절이나 이익 퍼센트를 지킨 다음에 차트상으로 팔아야 되는 타이밍을 잡으면 되지. 만약에 못 그런다면 어디서도 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여튼 지금 우리가 너무 시장이 좋으니까 이제 수익이 나는 걸 전제로 이제 자꾸 생각을 네, 하게 네, 될 네, 수밖에 네, 없는 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글로벌 매크로 환경을 보면은 참 녹록하지 않단 말이죠. 지금 바로 불과 7월 달이면은 우리 90일 관세 유예, 트럼프의 또 이 뭔가 압박이 나올 것 같고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갑자기 또 뭔가 블랙스완, 뭔가 그 급락장이 올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게 아마 개인들이 인버스에 투자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러한 악재들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직시해야 됩니까? 일단은 사실은 말씀하신 표현의 블랙스완 또는 예기치 않은 악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블랙스완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기치 못한 악재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방법은 사실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자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5억으로 주식 투자를 할 건데 5억으로 10억이 되면 좋지만 5억으로 3억 되면 난 진짜 죽어버릴 거야.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그러면은 절대 5억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5억이 3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는 얘기는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 급락, 블랙스완 이런 것들은 내 투자 자금으로 조절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 내가 5억을 할 건지 1억을 할 건지 해서 1억으로 하면은 블랙스완하고 상관없잖아요. 5억으로 했을 때 큰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보통 뭐 너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뭐 이런 유행어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이 정도 계좌로 해서 뭐 반토막 나도 돼. 라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악재이기 때문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 악재를 온몸으로 맞아야 돼요. 근데 온몸으로 맞아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려면 그 계좌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되니까 금액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법들이 들어가는데요. 분산투자 기법으로 가능하죠.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상으로 이런 주식들의 위험을 두 가지로 나눠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누는데요.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의 위험이에요. 지수 전체. 네. 비체계적 위험은 종목 하나하나의 위험이에요. 만약에 내가 한 종목에 올인을 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아, 난 한 1,000만 원에서 그냥 뭐 빵원 돼도 돼. 한 종목 투자해도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전재산 5억인데 5억으로 한 종목? 그건 진짜 절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에 투자하면 그 종목의 위험을 해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 종목은 진짜 확실해.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왜냐? 아니 2,000 종목 중에 진짜 확실한 하나를 챙길 수 있다고? 그걸 픽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두 번째 확실한 종목, 세 번째 확실한 종목, 네 번째 확실한 종목, 다섯 번째 확실한 종목을 5분의 1씩 사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하고 한 종목에 올인하지? 이런 반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냥 그거 한 종목이 확실한 게 아니고 확실히 누구한테 들은 얘기겠죠. 확실한 종목이 아니고 확실하게 들은 종목이에요. 그 종목에 내 전 재산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 종목의 위험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여러 종목을 통해서 해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업종은 안 돼요. 네. 2차 전지만 나는 5개 갖고 있어. 섹터가 좀 다 달라야 당연하죠. 된다. 5종목을 살려면 5가지 섹터에 따라 사야 되고 3종목을 살려면 3가지 섹터에서 픽을 해야 되지. 나 10종목 갖고 있어. 어디 봐봐. 10종목 다 제약바이오. 한 5년 전에 10종목 다 제약바이오 굉장히 많았고요. 요즘에 10종목 갖고 봐봐. 10종목 다 2차 전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못 파신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내 포트의 5분의 1은 뭘 사도 돼요. 당장 내일 망하는 거 사도 내 포트의 5분의 1 사면 80% 남잖아요. 네. 근데 내 포트의 전체를 망하는 업종, 망하는 종목을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예기치 못한 급락은 사실은 포트폴리오 분산으로 해칭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수 전체의 급락은 해치 못한다며 보세요. 지수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 지수가 하루에 제일 많이 빠졌던 게 9.12 테러 때거든요. 12% 정도 빠졌어요, 하루에. 지수가. 지수가. 그럼 내 계좌 포트폴리오만 잘 짜 있다면 30년 동안 하루에 12% 빠진 게 제일 많이 빠진 거라고요. 여러분들 1억으로 투자하면서 1,000만 원 손해 안 봐보셨어요? 1억으로 투자하면서 3,000만 원, 5,000만 원 반토막이 허다한 손해가 허다한데 굳이 지수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건 어차피 회피를 못하기 때문에 다만 한 종목, 한 업종에 대한 위험은 무조건 회피해야 되고 그래서 분산 투자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뭐 더욱이나 그 신용이라든가 뭐 미수 이런 건 절대 쓰면 안 되겠네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것도 투자의 원칙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 대상이 어떤 건 위험하다, 어떤 건 안 위험하다. 근데 대부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주식은 위험해 부동산보다 또는 주식보다 코인은 더 위험해 이러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억짜리 빌라를 9억 전세에 내가 1억으로 갭 투자를 했다면 그걸 10채만 샀다면 그래서 그 빌라가 20%만 빠졌다면 난 빚쟁이에요. 깡통 빌라예요. 깡통 아파트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갭 투자로 내 돈의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10억짜리 집 대출 하나도 안 끼고 난 그냥 내가 실거주로 살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안전한 거죠. 어차피 안 팔 거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 돈으로 시총 1조 이상 종목들 한 5개 갖고 있다? 절대 안 망해요. 절대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한 종목을 그것도 2.5배 신용으로 한 종목을 들어갔다? 그럼 그분은 깡통 계좌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깡통 계좌가 날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2.5배가 들어간다는 건 내가 1억으로 2억 5천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2억 5천이 1억만 손해봐도 나는 그때부터 깡통이에요. 네. 그러면 2억 5천이 1억 손해보려면 1억 5천이 남아야 되고 40%만 빠지면 되거든요. 야 40% 네가 아까 그랬잖아. 지수가 하루에 빠져봐야 12%라며. 지수는 그런데요. 한 종목은 반의 반토막도 바로 날 수 있어요. 왜? 하루에 하한가가 30%잖아요. 안 팔리는 하한가가 있거든요. 네. 기세 하한가라 그러는데 내가 하한가에 내놔도 팔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연속 하한가 맞으면 단리도 60%잖아요. 복리는 한 70% 될 거거든요. 그러면 2억 5천이 한 1억이 남아요. 3분의 1토막 나니까. 그러면 내 1억이 남은 게 아니고 2억 5천에서 1억이 남았다는 얘기는 1억 5천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돈은 1억밖에 없었잖아. 5천을 갚아야 돼요, 증권사에. 오히려. 그러면 2.5배 신용은 특히 한 종목은 엄청 리스크한 거고. 네. 근데 그냥 안정적인 좋은 종목 5개 갖고 있으면 부동산 갭 투자 열취한 사람보다 훨씬 안정적인 거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그냥 한 뭐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1억 산 사람들 하나도 안 위험해요. 아직도 비트코인이 뭐 사기꾼 아니냐, 사기, 뭐 저거 사기 아니냐, 정말 재택 공부 안 하시는 분이죠. 미국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을 넘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1억 투자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안 큰일 납니다. 1억 투자하는 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 대상이 위험하냐가 아니고 투자 대상에 대한 레버리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위험한 거니까 저는 주식 투자에서 정말 공격적인 사람은 뭐 신용 써서 뭐 좀 장이 좋을 때 여러 종목 사는 것까지는 그나마 봐줄 만한데 야, 한 종목에 2.5배 신용이 들어간다? 거의 뭐 자살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상승장 분위기가 이어져 갈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또 아까 말씀드린 뭐 다음 달이면 이제 관세 유예 그것이 끝나면서 또 관세 전쟁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게 저도 제일 사실은 남아있는 리스크라고 봐요. 일단 국내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게 확실한 게 결국은 환율 불안이랄지 뭐 정치 불안, 경제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의 공석에서 비롯됐고 이제는 뭐 대통령이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럼 또 새 정부가 잘 못하면 어떡하냐 해서 지금까지 잘했냐 못했냐를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식쟁이라면 저는 제 스스로를 주식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주식쟁이라면 지수로 판단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보다 일본보다 대만보다 우리가 훨씬 강한 지금 위치에 있다라는 건 결국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어쨌든 출범 2주 동안 잘했다는 얘기니까 국내적으로는 리스크는 굉장히 적어졌다고 봐요. 뭐 남북 리스크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해외 리스크가 가장 큰 건데 역시 미국 리스크고요. 미국 리스크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트럼프 리스크라고 봐요. 네. 사실 관세 리스크보다 그 관세의 앞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변덕스러움이 이제 취임 초기에만 좀 적당히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 변덕이 얼마나 갈지. 예를 들어 최근에 이란 공습도 우리 이미 다 뉴스를 봐서 아시지만 뭐 2주 안에 결정해봐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날 공습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이제 여기서 관세 정책의 핵심은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뭐 25%뭐 유럽 이런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중국이고요. 중국과 둘이 잘 협상 테이블에서 뭐 150까지 올라갔던 걸 다시 이렇게 30으로 낮춘 건데 그거를 유예 기간 안에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게 저는 1순위예요. 우리나라와의 관세 정책보다 중국과의 관세 정책이 훨씬 중요한 1순위고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글로벌 를 완전 강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의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악재고요. 이제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정책이죠. 관세 협상. 그 두 가지가 앞으로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악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건 그것을 미리 걱정해서 미리 팔거나 이럴 이유는 우리가 없다. 예상할 수 없으니까요. 트럼프가 하긴 이란 미국 전쟁도 제가- 어이없이 끝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변덕스러움을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뭐 중국하고 그 관세를 서로 올리다가 뭐 150까지 올릴지 아무도 몰랐고 그 150까지 올렸던 걸 다시 30으로 낮추면서 90일 동안 협상해보자 할 거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90일안 협상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 대신 우리는 보이는 지수는 확실히 믿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추세를 가지고 네. 판단을 하자.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자 우리 허영만 화백이 주식 타짜로
인정하신 우리 세무사 이정윤 세무사님 네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특히 초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감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